2025년 6월 19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말에 스위스 IMD라고는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소위 국가별 경쟁력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발표에서 한국이 2024년에 비해서 7계단이 떨어진 27위로, 그러니까 2024년에 22 경쟁력을 가졌던 대한민국이 경쟁력 27위로 7계단이 하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선진국에 지금 진입했다고 우리가 큰소리 치면서 참 G7에 우리가 정회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일본 경제를 추월했다는 이런 흥분한 때가 바로 어제 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면서 과연 기업인 또는 우리 국민 모두 정치인들이 자각하지 않고는 미래 선진사회를 지향해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현 상태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979년부터 시작한 스위스의 IMD는 소위 국제경영개발원은 매년 국가별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순위죠. 어느 나라가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그러니까 항목은 325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것을 여론조사도 하고 평가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69개국이에요. 2025년에 보면. 그러면 69개국, 그러니까 지구에 나라를 세우고 어느 정도 세계를 향해서 경제개발 도상국가에 있는 소위 OECD라든지 또는 G7, G20 이런 국제적 기구에 기웃거리고 있는 나라들 또는 가입된 나라들이 과연 그 경쟁력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IMD가 다뤄서 평가를 발표하는 그런 기준을 설명하는데 한국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0년에 우리가 국민소득 한 70불, 64년에 100불을 올렸어요. 70년에 가서야 대한민국이 1000불 소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여러 가지 정변을 겪으면서 IMF도 겪고 또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하에서도 국군이 휘둘릴 만큼 어려운 정치적 격변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이죠.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전 세계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킨 사건도 있었어요. 다행히 희생 없이 또 짧은 기간에 수습이 돼가지고 정상국가로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이번에 G7 회의에 옵석으로 참가해서 여러 정상들과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 그리고 경제에 대한 미래, 우리 국민의 자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위스 IMD가 발표한 충격적 보고는 우리 국민의 정말 자존에도 상처가 나지만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를 보니까 1위는 재작년에 2위를 했던 스위스가 1위로 올랐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홍콩이고 4위는 덴마크입니다. 그리고 5위가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캐나다가 12위고 미국이 13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16위요. 중국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호주가 18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위스가 중립국가로서 국민소득 8만 불이 넘고 세계에서 의료, 정밀산업 또는 각종 첨단기계, 그 중에서 시계산업, 세계적인 경제를 휘어잡을 만한 국가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죠. 정말 바다에다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국가입니다. 인구 한 500만 조금 넘어요. 그 소득이 높아요. 우리가 과거에 아시아의 용이 4마리 떴다고 그랬어요. 그 4마리가 한국,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에 대만이었어요. 대만도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위를 전후해서 꾸준히 79년 이래로 경쟁력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번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과연 그 경쟁력은 무엇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았냐? 기업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예요. 기업할 수 있는 기반이죠. 그 부분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과거에 높았던 기준이 떨어졌어요. 21위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336개 세부 항목을 256개 지표로 구분해 가지고 164개 정량 지표를 또 추려요. 그래서 설문을 해 가지고 답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크게 4가지 구분해. 하나가 경제 성과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역 규모라든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나라의 GDP죠. 그 GNP에 어느 정도 배분되는가. 국내 소위 거시경제 또는 미시경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무역, 투자, 고용, 심지어 가치까지, 가격까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 효율성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주도하는가.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체제죠. 체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중요하죠. 남북 간의 차이라는 게 바로 체제 경쟁 아닙니까?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에서 다뤘던 것이 바로 체제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가 경제 성과고 두 번째가 정부 효율성이에요. 거기는 공공재정, 재정 정책, 제도, 기업 관련의 규제, 그리고 사회적 기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진입했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AI라는 것은 대량의 전기를 소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기가 수도권의 전기가 수도권 집중의 AI 기반을 따라갈 수 없는 소위 빅데이터, 데이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기 용량이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또 전기가 지방에서 태양광 같은 걸 깔아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걸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도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은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업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효율성에서는 기업의 혁신성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 얼마만큼 고도의 생산적 노동을 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수익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은 어떤 것인가. 요즘 말하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EGS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형태, 투자의 비율, 지금 트럼프의 과세나 규제 정책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과세도 무슨 국제 간의 FDA라든지 WTO 체제가 인정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과세를 매겨버려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다 이런 걸 임의로 매겨버립니다. 자기 중심이죠. 다자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공공성이 없어요. 완전히 양자협의를 통해서 자기 이익이 창출되도록, 그러니까 미국 내에 와서 기업을 생산하라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라 그래. 거기에만 관세를 면해주겠다. 그 외국이 들어오면 무조건 50%예요. 이런 엄청난 충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충격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작년 말에 국제적 초긴장을 초래했던 계엄 사태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국가 신용을 추락시키는 데 충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거 부정이라든지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어쨌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그 결과가 정권교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입니다.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 또 반도체를 세계 시장을 향해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전문 인력이 없다 이게. 또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 가동시키고 싶어도 공업용수가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다 인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경제적 성과, 노동한 것만큼 생산성이 올라서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크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또 국민의 생산 의욕을 돋우고 노동시장이 안전화되도록 노사관계법이라든지 규제라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업이 그 터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이렇게 스위스 IMD가 경쟁력 순위를 매길 때 크게 보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내용을 지니지 못하면, 인격체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듯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달에 일본을 개인소득으로 올라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득이 지금 38,000달러를 지금 우리가 유지해요. 4만 불을 눈앞에 두었다 그러니. 참 정말 조상들이 일어나서 춤을 출 만한 흥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어요. 고생했어요 정말로. 근데 여기서 IMD 경쟁력 보고에서 우리가 세계 27위, 경제는 10위권이지 않습니까? 국방산업가서는 5위권이잖아요. 과연 선진국가다운 국가의 위상을 지니고 그걸 바탕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것인가? 급격한 변화. 3차 산업혁명까지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걸어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앞에 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우려,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와서 주저앉을 것인가 극복해 갈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묻고 그 답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변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체제가 어떤 체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 국가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은 뭘 요구하죠. 기업이 안 되고 개인 사업이 안 되니까 국가가 행여 이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은 인지상정이죠. 근데 아까 1위, 세계 1위 스위스 경쟁력은 코로나 3년 동안에 시달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기업 활동이 중지되고 생산 활동이 축소되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워지죠. 쉽게 말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됐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았고 또 지난번 선거 이슈가 됐던 것도 개인에게 20만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주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바꿔 말하면 그 화폐가 전통시장에서만 쓰이게 하고 저축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화폐 순환, 물가의 안정, 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유지시키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포퓰리즘이 되면 사람은 은근히 보상심리를 요구해요. 뭔가 누군가 나에게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런 습성이 몸에 배버리면 의존성이 높아져 가지고 창의적 활동을 안 하고 각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이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리를 지니게 되고 국가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늘 저희가 들었던 것이 남미의 석유 보존국가, 사우디만큼이나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지금 마도로스 정권 이어져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날 화폐가 쓸 수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저 남미의 가장 부국, 자원의 부국인 아르헨티나, 또 유럽에서도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옆에 있는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처음부터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그런 포퓰리즘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끈질기게 생존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새벽종이 훈련회를 외쳤잖아요. 너도 나도 일어나서 일터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생산 현장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국가의존형 국민정신 상태로 전락해버리면 우리는 깜빡 선진국이란 이름에 취해가지고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간곡한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이 위기를 극복해서 JP 모건이 제시했던 2050년 대한민국은 세계 G2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 우리의 얼마 전 얘기입니다. 미국의 금융 JP 모건 거기 연구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미국하고 한국이 경합을 한다는 거예요. 50년 전부터. 물론 그 안에 인구 소멸도 있고 기후 문제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를 봤어요. 근데 지금 스위스 IMD가 불과 며칠 전에 발표한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는 7단계 추락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종을 울리고 또 사회주의 정권의 성향을 가졌던 지금 새로 출발한 정권이 다행히 실용적으로 보수적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번색이 드러나서 생산성이 낙후되는, 노화되는, 그리고 기본 국민소득 정권이라는 과거에 시당을 시급을 결정해가지고 개인 업자들, 사업자들이 사람 쓰기를 무서워했던 그 위기 앞에 놓였던 경험을 보더라도 결코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는 상황을 우리 국민이 깊이 자성하고 한번 일어난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기업정신, 이 나라의 모든 국민적 자유심을 우리가 높여서 기필코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저부터 같이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